여러분 안녕하세요. 2023년 4월 4일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날이 갑자기 더워져가지고 사실은 좀 적응 못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을 텐데요. 어제 저도 조금 놀랐습니다. 너무 덥다 이런 생각 들었는데 봄인데 곧바로 또 여름으로 갈 것 같은 그런 불안감도 있습니다만은 또 날이 따뜻하고 활동하기 편하니까 또 좋은 점도 있습니다. 자, 오늘 방송 간단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한동희 기자 뉴스픽 준비하고 있습니다. 요즘 일본과의 관계 그리고 또 국내 상황 이런저런 주요 이슈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대담한 대담 시간에는요. 요즘 지금 여론조사 1등이죠.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번에 원내대표 선거 나가신다고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여쭤볼 말이 많아서 모시게 됐습니다. 그리고 청정시대 시간에는요. 이경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 대변인 그리고 김용태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모시고 청년 정치인들이 생각하는 요즘의 정치 상황 어떤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속 시원하게 한번 해보고요. 와, 우리 보니까 벌써 구독자가 25.8입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래도 뭐 계속해서 해주신다면 제가 더 감사드리겠죠? 네,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잠시 기다리시면 한동희 기자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네, 매일 아침 지나치지 말고 이것만은 꼭 알아야 된다.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싶은 뉴스만 골라서 픽해드리는 뉴스픽 시간입니다. 한동희 뉴스토마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요즘 날이 더워요. 괜찮아요? 예, 굉장히 많이 덥습니다. 요즘. 근데 오늘 저녁에 비가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날이 좀 가물어서 네. 걱정이었는데 그래도 다행이군요. 내일이 식목일인데 그동안에 계속해서 막 화재 사건도 좀 많았었고요. 네. 그래서 좀 우려스러웠는데 생각보다 그래도 좋은 소식이 있네요. 자, 첫 번째 이슈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것 때문에 국내에 계신 뭐 우리 국민들은 물론이고 사실은 이 해산물을 수입하는 이런 일 혹은 이 수산자원 보호에 또 앞장서시는 분들 모두 다 걱정이 많습니다. 자, 오늘 그 첫 번째 이슈 관련해서 민주당에서 후쿠시마 방문하기로 했다는 소식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네, 대통령실에서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와 이제 수산물 수입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원론적인 대답만 내놓으면서 이제 민주당이 직접 나서서 오는 6일부터 8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민주당 의원 4명이 후쿠시마 원전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결국에는 항의 방문인데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오염수 방출 문제와 관련해서 직접적인 점검을 실시하겠다 이런 입장을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대통령이 좀 나서가지고 적극적으로 해주셔야지 국민들이 걱정도 안 하고 네. 이게 먹거리 관련된 문제이기 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먹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고요. 사실은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하게 되면 결국 우리나라 바다로 다 모든 게 흘러들어와서 우리 쪽에서 이렇게 잡아들이는 수산물의 상태도 사실은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걱정이 네.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이나 뭐 정부의 대응이 영 신통치가 않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일본 언론을 통해서도 지금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국 국민의 이해를 구해 나가겠다. 이런 발언도 이제 일본 언론을 통해 보도가 됐었는데 대통령실에서는 이 부분 관련해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은 없다라는 입장만 딱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이 부분 관련해서 그저 수입하지 않겠다는 식의 원론적인 대답에 그쳐서는 안 되고 어떻게 저지할 것인지 그리고 뚜렷하고 명시적인 로드맵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을 현재 내놓고 있는데 양이원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번 방문에 대해서 2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네. 지금 방사능 오염수의 현황 파악이 필요하다. 지금 가서 자료도 요구하고 우리 국민의 의사를 전달하는 게 필요하다는 게 첫 번째 이유고 지금 오염수 방류를 묵인하게 되면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을 금지할 명분이 사라지게 된다. 이런 주장을 들고 있습니다. 그 아까 화면에 경향신문 그 타이틀이 있는 거 한번 좀 다시 띄워줘 보세요. 이 경향신문 타이틀을 보면 민주당이 후쿠시마 방문 추진하기로 했다. 그래서 4명, 양이원영 의원 등을 비롯한 4명의 의원이 6일부터 8일까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을 방문하기로 했다는 건데요. 지금 저기 보면 당내 일각에서는 여론 역풍 우려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왜 여론이 역풍을
맞습니까? 우리가 일본에 가서 항의를 하겠다는데. 네, 그래서 뭐 이런 부분 관련해서 지금 입법조사처에서도 보고서가 나왔는데 네. 필요한 경우에는 지금 수산물 수입 제한 조치를 확대할 뿐만이 아니라 국제해양법 재판소 제소도 염두에 둬야 된다. 이런 지적도 현재 하고 있고 최근에 지난 2월에 관련 조사가 있었습니다. 오염수 속에 삼중수소가 4년에서 5년 뒤에 제주 해역에 유입될 우려가 있고 그렇죠. 그리고 극저 농도로는 방류 2년 뒤에도 유입될 수 있다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있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시뮬레이션에는 대신에 이 부분이 포함이 안 됐는데 방사능 물질들이 생물체를 통해서 먹이사슬을 타고 축적돼서 이동되는 과정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이게 중요한 게 해양생물 플랑크톤부터 벌써 만약에 오염이 되게 되면 이 먹이사슬 끝에 있는 우리는 뭐 당연히 죽습니다. 제가 뭐 이건 과격한 표현이긴 합니다만.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당연히 그래서 민주당에서 저는 민주당이든 어떤 당이든 가서 이걸 항의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왜 내부적으로 당내 일각에서는 역풍 우려라는 말이 왜 나오냐는 거예요. 이게 저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서 지금 질문하려고 했던 건데 이건 제가 이따가 김두관 의원님께 한번 여쭤보는 걸로 하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WTO 제소했었을 때 했던 그런 여러 가지 명분 같은 게 좀 사라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인데 왜 여당은 여기서 이 야당의 행보를 친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오히려 지금 이게 일본 언론의 가짜 뉴스를 대통령실이 사실이 아니라고 명백하게 밝혔는데 네. 민주당이 일본발 가짜 뉴스를 근거로 삭발시까지 하고 있다. 이러면서 지금 이게 오히려 친일이다라는 그러니까 그게 왜 친일이냐고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 일본의 가짜 뉴스와 동조하기 때문에 친일이라 이런 주장을 하는 그런 겁니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한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되게 비상식적인데요. 주호영 원내대표 상당히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인데 야당의 행보가 친일이라고 비판했는데 그 친일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인지를 제가 이해를 할 수가 없고요. 지금 국민의힘 원내대표에서는 일본 언론의 가짜 뉴스에 대해서 민주당이 삭발시까지 감행하는 것 자체가 문제다 이런 주장인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거랑 무슨 친일이 무슨 관계인지 좀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그렇게 친절한 분들은 안 계시겠죠, 국민의힘에서. 자, 네, 계속 뭐 말씀하시고 뭐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네. 말씀드리자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조만간 이제 독도는 우리 땅이다 대국민 선언을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아니 그것도 황당무계한 게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분쟁 지역으로 선포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분쟁 지역으로 만들어버리면 안 돼요. 이게 우리가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고 남의 우리나라를 도발하고 있는 중인 건데 분쟁 지역으로 만들어버리게 되면 사실은 상식적으로도 문제가 커지고 오히려 국제적으로 힘을 쓰고 있는 일본이 장난을 친단 말이죠. 네, 그래서 뭐 같은 당 이제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도 이게 대한민국 대통령이 해서는 안 될 일이다. 그럼요. 지금 분명히 난 대한민국의 영토인데 지금 새삼스럽게 대국민 선언을 하는 것은 분쟁 지역으로 만들려는 일본의 노림수에 말리는 시기다. 아니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지적을 우리가 하고 대한민국 경기도 서울이 대한민국 땅이다라고 말하는 거랑 무슨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얼마나 코미디겠습니까? 지금 그래서 유승민 전 의원이 이거 일본에 말려 들어가는 거다, 바보짓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요. 자, 요 얘기는 연결해서 그 태영호 최고위원이 제주 4.3 사건 관련해서 한 발언 또 내지 어제 대통령이랑 정부 여당의 이 대표 안 간 거랑 제주도에 안 간 거랑 이거 좀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설명 한번 다시 들어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태용호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어제 이제 관련해서 제주 4.3 사건이 김일성 일가의 짓이다라고 했던 발언 부분과 관련해서 기자들이 이게 사과가 필요한 것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했더니 어떤 점을 사과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어떤 점을 사과해야 되는지 납득이 되지 않고 본인이 특정인들에 대해 조롱이나 폄훼한 일이 없다라고 주장을 했고 오히려 뭘 사과해야 되는지 규명돼야 한다 이런 식의 주장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4.3 사건이 김일성 일가의 짓이다라고 하면은 그 제주도에서 희생당한 사람들 내지는 제주도에서 이렇게 서로 의견이 달라가지고 이런 일이 이제 상황이 벌어지게 된 그 중간에 관여된 사람들이 사실은 공산당의 지령을 받아가지고 뭔가 행동한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가 전제로 깔려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점을 사과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게 본인이 얘기한 것에 대한 확실한 증거나 이런 것들이 있다고 지금 주장을 하는 걸까요? 어떤 건가요? 그런 부분도 전혀 없고 지금 오히려 지금 유족이나 피해자들에 대해서 두 번 죽이는 거 네. 아니에요 지금? 두 번 죽이는 발언을 또 한 가지 더 했는데
유족이나 피해자 단체가 내 발언의 취지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맨날 이분들은 맨날 듣는 사람이 잘못이야. 네, 그렇습니다. 우리 대통령들 맨날 니네가 잘못 들었다. 나는 똑바로 말했는데 니네가 잘못 썼다. 니네가 잘못 보도했다. 국민들이 귀가 이상하다. 이런 취지로 계속 얘기하시더니 태영호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니네가 내 말을 잘 이해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인데 내가 보기에는 제가 태영호 최고위원보다는 우리나라 말을 더 잘할 것 같아요. 남한 말을 더 잘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최고위원보다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귀에도 이상하게 들리는데 듣는 사람이 또 나무라는 일이 또 반복되고 있군요. 네, 그리고 뭐 윤석열 대통령의 추념사 어제 참석하지 않았는데 추념사에도 뭐 의례적인 인사말은 있었는데 뭐 구체적인 명예회복 이런 방안들이 담기지 않아서 유족들의 반발도 있었고 뭐 고작 800여자에 불과한 분량이었는데 뭐 IT 콘텐츠, 디지털 기업 육성 이런 얘기를 이제 제주 4.3 추념식에서 추념사로 담아서 이 부분도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일단 대구 서문시장까지 가시고 시구조 하시는 분이 제주도에 안 가신 것도 문제고 그 내용이 추념사의 내용이 사실은 황당무계하지 않습니까? 작년에 당선인 시절에 했던 아주 추상적이고 애매한 말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맨날 그 주장하시는 자유민주주의 얘기랑 똑같은 얘기였는데 왜 대통령실에는 이렇게 글 써주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항상 느끼는 건데 글 써주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 아니면 엑스맨이거나. 보도 나오는 거 보면 누가 써줘도 본인이 다 고쳤다, 직접 썼다 뭐 이런 얘기 항상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은 옆에서 보조하는 사람들은 잘 써주려고 하는데 이 본인이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막 다 빨간 펜처럼 고쳐서 쓰니까 결과적으로 나오는 결과물은 우리가 납득할 수 없는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대통령의 사고방식이 딱 그렇게 그쪽으로 좀 굳어져 있나 보네요. 우리 일반 국민하고는 다르게.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문재인 대통령도 어제 이제 참석을 했는데 좀 비교되는 부분이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제주 4.3 평화공원을 찾았고 재임 시기에도 특별하게 관심을 보였었는데 그랬죠. 뭐 세 차례나 참석을 한 것도 처음이었고 전직 대통령으로서 평화공원을 방문해서 추모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자, 태영호 최고위원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윤리위에 지금 제소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태영호 최고위원. 왜 나를 거기다가 그냥 내 말을 들어보지도 않고 곧바로 윤리위원회 보내냐. 니네들 되게 나쁘다.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4.3 사건이 일어난 전후 맥락을 보면 소련 공산당이 5월 10일 대한민국에서의 단독선거를 무조건 파탄시키라는 지시를 했고 이걸 받아서 김일성이 남로당 박헌영에게 전달했고 그래서 정말로 5월 10일 단독 선거를 파탄시키기 위한 남로당의 활동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주도 당도 결국 그런 결정을 내리고 있다. 이건 역사의 진실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이분 아주 대한민국에서 너무 행복하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한동희 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노영의 뉴스 인사이드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김두관 의원 모시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노영희의 뉴스인사이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뉴스인사이다하고 우리아이 재단, 지금 저희 뉴스토마토에서 후원하고 있는 그런 재단인데요. 베이비박스, 우리 버려지는 아이들을 살리고 또 공경에 처한 산모들 도와주자는 그런 의미로 지금 베이비박스 후원하고 있습니다. 어제 어떤 분께서 제가 다른 방송 하고 있는데 뉴스토마토에서 진행하고 있는 우리아이 재단 정기 후원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기회 되시면은 한번 좀 자료 찾아보시고 혹시 뭐 이게 저출산 대책위원회의 뭐 아주 공식적이고 화려한 활동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 국민들이 십시일반 이런 활동을 하면 그거 자체가 애국하는 길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한 길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생각해보게 하는 그런 시간인 것 같은데 어쨌든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께서는요 노영의 뉴스인사이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재명 대표가 당직 개편 단행하면서 민주당도 내부 분위기가 정리되는 모양새라고 하죠. 이제 내년에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에서는 남아있는 큰 과제가 원내대표 총선을 총괄할 원내 전략을 총괄할 원내대표를 뽑는 일이 남아있습니다. 원내대표 적합도 여론조사 1위
당심에서도 1위, 여론에서도 1위를 차지하고 계신 분이죠. 항상 보면 이장님 같으신 분이 정말 이분인데요. 고향에서 이장을 시작으로 해서 남해 군수, 행자부 장관, 경남 도지사 등을 지내신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누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아침에 바쁘실 텐데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우선 원내대표 출마하신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결심하게 된 계기 이런 게 있을까요? 워낙 지금 뭐 상황이 어려워서 그런지 이제 당에서 좀 김두관 의원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당원들 현장 요구들이 꽤 많이 있고요. 네. 저도 굉장히 지금 엄중한 시기라서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우리 민주당에 대한 검찰 독재 세력의 침탈이 뭐 공세가 아주 강하잖아요. 그래서 네. 검사 독재 정권의 우리 당의 침탈을 막아내는 강력한 원내 지도부가 필요하고 또 하나는 뭐 가을에 정기국회에 이제 예산투쟁이나 입법도, 개혁 입법도 중요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윤석열 정부의 폭주를 막아낼 수 있는 결정적 계기가 내년 4월 10일에 있는 22대 총선입니다. 그래서 총선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 좀 강력한 대여 투쟁 네. 그리고 또 총선을 잘 준비하는 게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김두관 의원의 역할이 좀 있다 이러면서 당원들이 많이 요구하고 저도 이 흐름을 받아 안는 게 정치하는 사람은 기본 자세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결심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는 김두관만이 할 수 있는 야당과의 관계라든가 총선을 위한 역할이 있는데 그 역할을 많은 분들이 지지하고 계시군요. 현실적으로 지금. 저도 뭐 사실은 좀 그 여론 흐름을 보면서 좀 놀랐는데요. 최근에 지금 이제 창녕 군수 선거가 네. 내일 있거든요. 제가 사실은 국회 본회의 이틀만 빠지고 계속 창녕에 상주하면서 군수 경남도의원 선거를 했는데 전국에서 많은 당원들이 지원하러 오셨더라고요. 네. 오는 분들이 이제 창녕 군수 경남도의원 우서영 후보로 여성 청년 27세 후보가 도의원으로 나갔고 네. 군수는 우리 당은 이제 한 분이 나갔고 저쪽은 기책 사유가 국민의힘에 있어서 네. 이번에 이제 후보를 안 냈는데 친여 무소속 후보가 6명이나 나왔어요. 그렇겠죠. 무소속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지 않는 곳이죠. 창녕이 거의 뭐 대구 경부가 크게 다르지 않아서 그런지 많이 힘들긴 한데 그 지지하러 전국에서 많이 왔더라고요. 뭐 대전, 서울, 부산, 뭐 경북 이런 데서 많이 왔는데 그분들이 이제 성규 후보, 군수 후보 지지도 하고 우서영 경남도의원 후보도 응원하면서 네. 꼭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뭐라고 하십니까? 이번 원대가 언제 있느냐고 많이 물어보고 아마 5월 초쯤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꼭 좀 출마해서 당선돼서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당의 구심력도 좀 키우고 검찰의 그런 공격에 대해서도 좀 단호하게 막아내고 총선의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꼭 나갔으면 네.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지난번 여론의 흐름하고 그 국민 일반의 여론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 이런 걸 제가 느꼈습니다. 네. MK한이라는 분이요. 2013년도에 네덜란드에서 김두관 의원님 만났습니다. 이동하는 차 안에서 대화를 했었던 한 문갑이라고 하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격하게 응원합니다 이러시는데.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독일 정부의 소총으로 독일에 1년 있을 때 제가 뭐 나이는 많지 않지만 네. 그 나이에 뭐 학술적인 공부하라고 한 건 아니고요. 예. 유럽 사회를 좀 보고 느낄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많은 교민들을 만났는데 그분 중에 한 분인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당원들이 김두관 의원 원내대표 적극 지지한다고 김종환님 얘기하셨고 드래곤님 무엇보다도 한 목소리 내는 민주당이 돼야 되겠습니다. 이런 얘기도 하셨고 김 의원님 부디 되셔서 열심히 이끌어주세요. 크게 말씀해주세요. 이런 얘기도 하셨고 예. 써니님, 강아지님, 스타렐리님, 송호선님께서는 아예 슈퍼챗을 보내시면서 응원을 크게 해주셨습니다. 엄청난 거금인데요. 감사드리고요. 개혁혁신의 아이콘 김두관 의원 이렇게 또 보내주셨습니다. 어깨가 무거우실 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지금 가을 정기국회 예산 투쟁도 그렇지만 오늘 뭐 나중에 물어보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양국 관리법과 관련해서 네, 여쭤봐야죠. 대통령 거부권이 지금 예정돼 있잖아요. 네. 이런 거 보더라도 이제 민생 문제라든지 생존권 관련해서 우리 야당이 이제 야성을 좀 많이 키워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한 5년씩 한 15년 정도 집권을 하다 보니까 우리 당 국회의원들이 야성이 많이 무뎌졌어요. 뭐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정말 이제는 이제 야당임을 인식해야 되잖아요. 네.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을 보면서 우리가 작년
대선의 패배가 얼마나 아픈지 우리 국민들이 뭐 체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당당하게 좀 그 여당 국정 운영에 대해서 제동을 걸고 민생도 또 사실은 민생은 뭐 정부 여당이 챙기는 거지만 국정 운영하니까 그러나 우리는 국회 또 제1당으로서 야당이지만 또 민생을 도외시할 수도 없고요. 제가 이제 현장에 지금 많이 다녀보면 특히 이제 지역이 소멸 위기를 맞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전통 재래시장에 가면 거의 뭐 상인들이 장사가 안 되다가 아우성인데 너무 힘들어요. 그래도 전통 재래시장을 좀 잘 살릴 수 있는 게 사실 지역화폐를 발행해서 그 지역의 주민들이 그 지역의 전통시장에서 재래시장에서 이제 좀 이렇게 물건도 구입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지역화폐 예산도 윤석열 정부 다 깎았죠. 다 깎았는데 우리가 정말 살렸어요. 뭐 네. 우원식 박정 간사 저도 예산 소위를 했습니다만 살려서 3,500을 살렸는데 그나마 이제 거기에 또 지방정부가 매칭해서 좀 보태서 네. 그나마 전통시장을 좀 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행인데 우리가 그런 역할을 이제 야당이 안 하면 예. 뭐 자기들 위주로 그냥 예산을 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일당으로 역할이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살국군님께서 저는 양산 권리당원입니다. 3월달에 배드민턴장에 오셨는데 소심해서 인사도 못 드려서 대신 인사드립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또 네, 에피소드들이 감사합니다. 많이 있군요. 자,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미디어 토마토 여론조사에서 사실은 압도적 1위를 달리고 계셔서 이제 김두관 의원이 기뻐하시겠다 그랬는데 문제는 그게 아니더라고요. 지금 화면 보시는 것처럼 압도적 1위는 맞는데 문제는 이게 당심으로 뽑는 게 아니고 민심으로 뽑는 게 아니고 국회의원들, 민주당 의원들이 뽑는 네,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한테 여쭤봤더니 좀 회의적으로 아닌데 이러신 분들이 많아요. 이거 솔직하게 그냥 여쭤보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예. 결국 원내대표 선거라는 게 의원들 투표로 선출이 되는 거고 당내 개파라든가 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아야 되는데 또 국회의원들은 이렇게 라인이 또 따로따로 있어가지고 그게 또 아무래도. 생각보다 쉽지 않다 그러더라고요. 어떻습니까? 국회 아시다시피 이제 본회의보다는 이제 상임위 중심으로 활동을 그렇죠. 하는데 상임위 중심을 활동하다 보면 이제 법안을 다루는 문제라든지 예산 문제라든지 자주 보게 되니까 아무래도 좀 친소관계가 좀 정해지죠. 네. 그런 것도 있고 또 뭐 민주주의 4.0이라든지 더 미래라든지 또 뭐 민평년이라 이런 정파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정파에 속해 있으면 이제 기본 지지를 받고 가기 때문에 그러긴 아주 그래서 저는 이제 특별 정파가 없고 뭐 굳이 따지면 이제 친노파인데 그런 게 없어서 사실은 그런 게 이제 단점이자 약점이긴 한데 이번 원내대표 선거만큼은 이 약점 단점이 강점으로 작동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한편 좀 해봅니다. 왜요? 사실은 지금은 이제 뭐 어쨌든 언론에서 이제 친명 비명 이렇게 막 갈라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 가장 중요한 것은 내년 총선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대여 투쟁은 강경하게 하고 당내에서는 화합과 탕평도 참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예. 제가 이제 뭐 군수 때나 경남도지사 할 때 완전 여소야대에서 성과들을 상당히 냈는데 그런 점은 뭐 야당 국회의원들도 꽤 잘 설득해내고 이제 야당 군의원도 잘해서 성과들을 냈기 때문에 그런 경험들을 기초로 해서 여튼 어쨌든 당내 탕평과 화합을 좀 잘 이뤄낼 수 내고 그 힘으로 이제 대여 투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보겠다. 김두관의 강점들을 잘 설명해내고 그래서 어쨌든 또 전체 흐름이 이제 당원 중심으로 지금 이동하잖아요. 추세가. 그래서 네. 당원들이 이런 강력한 지지랄까 이런 기반 바람들을 잘 제가 좀 안고 의원님들을 좀 만나서 지금 어제 사실은 부산, 경남, 울산의 국회의원 전체 7분입니다. 네네. 아시다시피 우리 당 국회의원만 해도 169명인데 9명도 아닌 7명인데 너무 작네요. 예, 어제 처음 이제 뭐 미리 좀 전화도 하고 만나긴 했습니다. 어제 같이 전체 저녁을 하고 염려들을 많이 하고 응원해 주시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어떻게 보면 뭐 비명계가 많은 호남 지역 의원들하고 제가 좀 친분도 있고 해서 169명 전부 찾아뵙고 이번 전 원대의 중요성도 강조하고 또 제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렇게 하고 할 예정이고 내일 이제 작년 보궐선거만 끝나면 네, 오늘 다시. 오후에 작년으로 내려갈 건데요. 저녁에 또 밤늦게 올라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본격적으로 좀 의원님들 만나서 설명도 하고 도와달라고 요청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들어보게 되면은 오히려 뭐 비명 혹은 내지는 뭐 친명 이런 것보다도 이제 개파가
좀 개파색이 옅다는 게 오히려 나의 장점이 될 수가 있겠다. 이런 얘기를 좀 하신 것 같아요. 예, 김두관식 해석이긴 합니다만. 그런데 본인을 지지하는 딱 명확한 내표 이런 게 계산을 사실 해보시지 않습니까? 그게 괜찮을까요? 아직은 누가 물어보길래 아직 사실 5표 정도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우리 국회의원들께서 이야. 이제 개인의 친소 관계라든지 네. 정파의 그런 결정도 참 중요하겠지만 이게 이제 워낙 중요한 시기의 원대라서 사실은 이제 국민 바람이나 당심 이런 쪽을 전혀 무시하면서 네. 그냥 또 끝골로 가기 쉽지 않은 측면도 있거든. 그런 점들을 좀 잘, 어쨌든 여론조사는 제가 의원들을 만나는데 좋은 뭐라 그럽니까, 소재라 할까, 무기가 네, 좀 네.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론조사 1등이 당시 민심 1등이다 그러면은 그것도 다른 분하고 차이가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네. 국회의원들이 아무리 자기네 개파가 있다 하더라도 그거를 무시하기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전화하고 만나보니까 그렇게 나쁘지 않아서 느낌이 하여튼 열심히 이룰 계획입니다. 근데 사실 충격이네요. 5표라니. 이게 보통 몇 표가 있어야지 원내대표가 되나요? 85표죠. 169표 중에서 이제 첫 번째 요청에 이제 원내대표를 뽑는 요청에서 85표면 그냥 정해지는 네, 거고, 네. 가반 넘는 사람이 없으면 이제 1, 2가 결선 투표를 하는데, 우리 당 원내대표는 뭐 쭉 그 홍영표, 우원식 뭐 이렇게 이인영 이렇게 할 때, 우상호 의원 다 할 때 한 번도 그냥 그 결선 투표를 안 한 적이 없습니다. 그게 결선 투표를 하더라고요. 1, 네. 2만 뽑아서. 야, 이걸 읽어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제가 고민을 한 1초 정도 했는데 읽어드릴게요. 닥터 K님께서 김두관님 화이팅입니다. 언변은 별로고 매력도 크게 없지만 돌아가는 정치 상황은 너무 잘하는 것 같습니다. 개혁적 적극적 사고로 행동파로 나서주시기 바라고요. 윤 대통령 좀 실정을 막아주시고 이재명 대표 적극 옹호해 주시고 하면 정말 좋은 것 같고 반년투쟁에 좀 힘써주세요. 뭐 이런 얘기 좀 하고 계시거든요. 이게 아무래도 명심하겠습니다. 예. 예. 자, 지금 비명계 의원들 분위기가 조금 가라앉았다고는 하지만 또 사실은 그것도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제일 중요한 건 내부 화합 문제인 것 같은데 그거를 원내대표가 얼마나 잘 해주느냐가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깥에서 바라보는 사람들은 민주당 맨날 지네끼리 싸워 이런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건 결과적으로는 내년 총선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야 될 원내대표의 그런 역할일 텐데요. 총선을 위해서 그렇다면 내가 어떤 일을 잘하겠다, 원내 전략 이런 거에 좀 한마디로 좀 표현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비밀이라서 공개하기 어렵긴 비밀이군요. 하긴 합니다만은 새 원내대표가 이제 의제 설정을 좀 잘해야 되겠죠. 의제 설정을 잘해야 된다. 설정을 잘해야 되고, 어쨌든 그 당내 이제 뭐 합과 탕평은 기본인데요. 총선을 일반 국민들이 바라볼 때 사실은 얼마나 핵심 공천을 하느냐에 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 당이 이제 169분이고 다들 뭐 또 현역 의원들이 특별히 건강이 나쁘지 않는 분들은 다 이제 재선, 3선, 4선, 5선, 뭐 6선까지 다 도전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런 핵심 공천을 하지 않으면 기득권을 지키는 정당으로 낙인 찍히면 뭐 총선에서 필패죠. 그래서 굉장히 그 현역 의원들의 그런 강점들을 존중하면서도 또 전략 공천이라든지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전략을 잘 구사를 해서 국민들이 보기에 확실히 이제 새로운 미래를 민주당과 함께 열어갈 수 있겠구나. 윤석열 정부의 폭주를 네. 일단은 만들어줘야 가능하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의제를 잘 설정하고 잘 싸워야만이 일당이 될 수 알겠습니다.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죠. 근데 대표님, 원내대표님이 되시려면 제일 중요한 게 이게 그냥 당대표랑 또 틀립니다. 원내대표는. 왜냐면은 여당하고 혹은 다른 또 제3정당들하고 협상력이 되게 중요하게 작용을 하지 않습니까? 원내대표 협상력이 중요한데 우리 의원님께서는 그렇게 원내대표로 됐을 때 의원들을 탁 아우르는 카리스마? 내지는 좀 죄송하지만 여우 같은 협상력? 이런 게 과연 있을까요? 그렇게 좀 안 보여요. 솔직히 말하면 좀 우직해 보이기 때문에. 정직한 걸 기본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뚝심이 장점인데. 충직한 걸로. 저 스스로. 어쨌든 지금 침탈을 막아내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강경하게 해야 되고요. 네. 또 이제 민생과 관련해서는 정말 여유 같은 그런 지혜를 발휘하는 협상력을 발휘해야 되겠죠. 그래서 싸울 때는 제대로 싸우고
또 국민들을 위해서 통큰 뭐 양보랄까 결단할 때는 또 하고 강원양면 전략을 잘 구상하고 그 기본은 우리 당의 화합과 탕평이라는 당의 단계를 통해서 가능한 일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 점 잘 유념해서 준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일사불란하게 좀 움직이시고 국민의 마음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판단하고 파악하셔서 모쪼록 대승적인 정치를 계속 해나가시길 바라고요. 또 그렇게 되실 거라고 봅니다. 자, 이 이슈를 조금 바꿔서 이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제가 4.3 추념식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물론이고 김기현 대표도 사실은 안 왔고요. 주말에는 벌써 서문시장 방문하고 야구 시구까지 하시던 분이 또 사모님까지 거기 가서 뭐 이것저것 하시던 분들인데 왜 이렇게 제주 4.3 사건과 같이 중요한 이런 상황에는 나타나지 않고 게다가 당선인 시절에 했던 그런 연설을 그냥 거의 복부처럼 복사해서 붙이기처럼 그렇게 하시고 이거 되게 제주도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행보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4.3을 바라보는 대통령과 여당의 그런 그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거고요. 제주 4.3 사건은 사실 국가 공권력에 대한 폭력이거든요. 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께서 제주 4.3 사건에 대해서 이제 국가 원수로서 사죄를 했잖아요. 독일의 메르켈이나 이런 총리들이 특히 빌리 브란트 전 총리 같은 경우는 나치에 항거한 내지 탕수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나 서독 총리가 됐을 때 폴란드를 방문해서 가장 먼저 유태인 게토에 가서 나치 학살에 대해서 사죄를 했습니다. 왜? 서독 정부를 대표하는 국가 원수였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이 48년은 46년생이기 때문에 두세 살쯤 됐어요. 네. 김해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제주 4.3 사건하고 자연인 노무현은 아무 관련이 없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나 대한민국 16대 대통령이었고 제주 4.3 사건이 국가 폭력에 의한 희생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사죄했는데 이번 특히 이제 새 정부가 출범을 했기 때문에 가뜩이나 4.3 추념식에 가서 입장을 좀 밝히고 위로하고 그쵸. 합을 하는 게 상식인데 이분들의 역사관을 볼 수 있는 거라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제주도민들께서 얼마나 마음 아프셨겠어요. 그러니까요. 문재인 대통령은 뭐 계실 때나 그다음에 그만두신 이번에도 사실은 그러셨다. 가시고 네. 예. 정말 진정으로 이 제주도민들을 위해서 특히 4.3 때 희생되신 분들을 위해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좀 해결을 해줘야 될까 고민을 많이 하신 것처럼 보이는데 정부나 여당이나 대통령이나 이런 분들은 전혀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서 사실은 상식적이지가 않은 것 같아요. 서문시장이야 뭐 이제 자기들 지휘반이고 하니까 네. 이거 좀 편한 데만 찾으면 되겠습니까? 가장 어려운 쪽에 가서 국민 화합과 통합을 위해서 역할을 해야 될 분이 야구 시구장에 가고 서문시장이 지금 4번째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서문시장은 왜 가서 뭐 어쩌겠다는 거지. 솔직히 제가 들은 바로는 시장 상인들도 너무 힘들대요. 솔직히 말하면. 잠깐 오시기만 하고 시끄럽기만 하고 그렇다고 뭐 장사가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얘기 하시던데 잘 모르겠습니다. 좀 전에 야구 시구 얘기하시니까 신명철님께서 야구요. 삼성 NC의 개막전 0대8입니다. 대패 원인이 뭐겠습니까? 시구 부정 탓 아닙니까? 이런 짓인데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자, 임 대통령 얘기하다가 이제 오늘 여쭤보려고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1호 거부권 행사하신다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양국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것인데요. 사실 저는 한덕수 총리도 그렇고 양국관리법 개정안에 찬성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하는 게 우리 농촌을 돕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할 때마다 좀 현실을 모르시면서 너무 심한 말씀 하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특히 뭐 놀러 다니는 사람들에게 뭐 10만 원 몇십만 원 보조해주겠다 이런 말 하면서 이 농촌에 계시는 우리 식량 안보와 관련된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내가 왜 그렇게 식으로 돈을 줘야 되냐 자유 경쟁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정말 이해가 안 가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정말 농촌 실정을 너무 너무 모르시는 것 모르는 분들이고요. 정말 농민들 너무 아프게 합니다. 뭐 한간에 그래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수입하면서 그러니까요. 우리 농민들이 피땀 흘려 생산한 쌀은 못 사주냐 이런 비판도 하시는데 옛날에 그랬잖아요. 좀 생산성이 안 좋은 걸로 차라리 바꿔라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어쨌든 이제 쌀은 주곡이고 또 식량 안보 차원에서 그렇고 일부 이제 초과돼서 가격 지지가 안 되는 경우에 시장에서 일정 부분을 격리함으로 해서 농민들이 생산한 땀의 대가를 보장해주는 법인데 네. 그리고 이제 이게 무한대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타 작목을 재배하면 그 지원을 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리고 일정 생산 재배 면적을 오버하는 지방 정부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상당히 합리적인 안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늘 국무회의를 통해서 그 부분을
강조를 하셔야 되겠어요. 하는 건데 아마 자기들도 굉장히 부담을 느낄 거예요. 그런데 뭐 보니까 대통령 앞에서 바른 소리 하는 사람도 없고 그냥 농민들 숫자도 작고 그런지 그냥 무시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국가를 갱년하는 분들이 어떻게 그런 마음을 하는지 저는 용납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는 결과적으로 정부에서 얘기했던 뭐 그런 거 사주면 버릇되고 오히려 계속해서 쓸데없이 쌀농사만 지어가지고 문제 생길 거다라는 취지로 말한 게 다 거짓이군요. 사실이 아니군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렇게 오바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사람들이 꼭 어떻게 통제할 수는 없으니까 그건 일단 어느 정도는 구매를 해주되 계속해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거를 체계적으로 지금 이 만들어놓은 게 바로 양국관리법이라는 얘기군요. 문재인 정부 때 이제 80kg 한 가마당 21만 원, 22만 원 이렇게 해서 농민들이 그나마 좀 숨통이 텄는데 예. 이제 이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뭐 16만 원, 15만 원 이렇게 하니까 농민들이 생산비도 안 나오니까 강력하게 지금 항의를 한 거 그 부분을 해소하는 그나마 이제 법이 양국관리법인데 네. 이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한다니까 참 농민들로서는 참 동의하기 어렵죠. 이거 언론에서 좀 알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국민들도 정확하게 양국관리법이 어떤 식으로 그 농민들을 위해서 이 시스템적으로 이 상황을 좀 개선시키는지를 잘 모르거든요. 그냥 무조건 좀 쌀 남아도는 거 있으면 그냥 공짜로 사주는 듯한 그런 뉘앙스만 계속 풍기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사람들이 저쪽에서. 잘 모르는 거예요. 야,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 같아요. 이 우리 방송 들으신 분들 많이 퍼뜨려 주시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민주당에서는 대응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하긴 대통령 거부권에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적 3분의 2 참석에 3분의 2가 돼야만 가긴 한데 100한 20석을 갖고 있는 국민의힘 참석에서 동의를 안 하기 때문에 사실은 거부권을 재의결하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일단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민주당이 오는 6일에 후쿠시마 방문합니다. 뭐, 양이원영 의원이 이제 아마 중심이 돼서 네 분이 방문해서 지금 상황을 좀 정확히 알아보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항의를 하러 가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주호영 원내대표는 그게 바로 친일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여쭤본다고 했는데 이해가 안 갑니다. 왜 그게 친일이 될까요? 우리 정부가 강력하게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하는 문제를 막겠다고 하면 양이원영 의원을 비롯한 네 분이 일본을 굳이 갈 이유가 없죠. 우리 정부에서 그렇죠. 미온적 태도를 취하니까 가서 이제 현장도 파악하고 일본 정부에 강력하게 그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하지 못하게 하는 걸 촉구하는 거기 때문에 그 해석을 어떻게 그렇게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정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더 황당했던 게 뭐 여당이야 이제 정치적인 의미에서 이득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주장해볼 수도 있겠다고 했는데 좀 전에 제가 계속 여러 번 보여드립니다만 경향신문에 나온 걸 보면 당내 일각에서는 여론의 역풍을 우려한다고 지금 화면 보시면 나오지 않습니까? 네. 민주당이 후쿠시마 방문을 추진한다. 당내 일각 여론 역풍 우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저기서 말하는 여론 역풍이라는 게 무슨 말이고 당내 일각의 그 일각은 누굽니까? 아주 험하게 말하면 좀 색출해야 되겠는데 그러니까요. 저런 정신 나간 이야기를 하는 의원이 있는지 난 의심스럽는데 왜 저게 왜 여론 역풍이죠? 제목을 저렇게 뽑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지난 이야기지만 윤석열 검찰총장으로 있을 때 제가 그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권한이 검찰총장 탄핵할 수 있는 권한이 입법부에 있거든요. 국회에. 네. 그래서 제가 그때 의원님들한테 다 친전도 보내고 동의를 구했지만 그때 우리 이제 지도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탄핵까지 가면 역풍이 분다 이렇게 하면서 말렸어. 역풍 타령은 지겨워 죽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예. 무슨 역풍이 있습니까? 네, 역풍이. 무슨 역풍인지 모르겠어요. 예. 네. 자, 오 그레이스님께서 주호영 원내대표한테 후쿠시마 원전수와 수산물 다 드시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하는 건 좀 너무 심한 것 같네요. 자, 윤 대통령이요. 국민 앞에서 공개적으로 독도는 우리 땅이다라는 선언을 하실 예정이다. 근데 이거 솔직히 유승민 전 의원 반대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해가 안 갑니다만. 이런 조치 내지는 전체적으로 지금 친일 생각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거 어떻게 보십니까? 아유, 너무 넌센스죠. 이미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고 독도는 정말 우리 고유의 영토인데 네네. 그걸 굳이 뭐 이렇게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대국민 담화문을 내면 일본이 노리는 오히려 국제 분쟁 지역으로 자꾸 그렇죠. 만들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일본이 네. 교과서에도 싣고 이런 게 다 그 분쟁 지역으로 만들어서 자기들이 유리하게 끌고 가려고 하는데 오히려 일본의 그런 전략이 말려드는 꼴이라서 참 안타깝습니다. 독도를 굳이 우리 땅으로 선언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이미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고 우리 땅인 것을
난 넌센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사실은 일본이 계속 일부러 도발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국제적으로 분쟁 지역이다라고 하는 인식을 심어 주어서 그것을 국제 재판소로 끌고 가려고 하는 속셈이고 그런 순간에 우리는 여론에서 이제 세계적 여론에서 밀릴 수 있다. 그래서 일부러 조용한 외교를 한다. 뭐 이런 얘기가 계속 그동안 기조였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정부가 바뀌면서 오히려 대통령이 나서가지고 일본의 주장을 옹호하는 듯이 보이는 여러 가지 것들이 좀 사실은 상당히 부적절해 보인다라는 얘기였는데 결과론적으로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선언까지 한다 그러니 참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큰 그림을 못 보고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닌가 좀 걱정도 되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원내대표 나오셨고 후보 나오셨고 현재 민주당 내부 사정 보셨고 그리고 현재 우리 정부의 일본관이나 미국에 대한 어떤 행동하는 거 다 보셨을 텐데요. 총평을 한번 해주시고 좀 정리를 해주시죠. 이번 4월 말에 다시 뭐 방미한다고 그러는데 우리 국민들께서 많이 염려와 걱정이 많아요. 네. 비행기 타고 외국 나가기만 하면 이제 사고가 크게 나서 최근에 뭐 자기들이 그렇게 외교 무능, 외교 참사에 대해서 우리 야당이 비판을 했을 때 자기들은 오히려 성과가 있다고 굉장히 강조를 했잖아요. 외교 안보 라인에 이제 청와대 총괄 실장이 안보실장인데 어쨌든 김성한 외교 안보실장을 갑자기 이제 바꾸고 조태영 주미대사를 불려들였는데 자기들이 잘한 실무 책임자를 왜 바꿉니까? 그런 네. 거 보면 이번 방미도 또 뭘 또 사고 칠지 염려가 됩니다. 오히려 뭐 국민 안위를 대통령이 걱정해야 되는데 대통령 그런 외교 성과에 대해서 국민들이 염려를 해서 매우 걱정이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야당은 이제 단단하게 좀 잘 준비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비판도 하고 또 뭐 대안도 제시하면서 어쨌든 제 일당으로서 또 역할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어쨌든 지금 민주당의 당원들이나 여론조사에 응하는 우리 또 국민들이 김두관 의원을 지지하고 응원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겠죠. 아무래도 좀 강력한 대화 투쟁을 좀 해달라.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 경제 좀 살릴 수 있도록 대통령님께 좀 행동할 수 있게끔 좀 해달라.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고 검찰공화국이라고 불리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조금 대처를 좀 해달라. 이런 얘기 같은데요. 응원하겠습니다. 열심히 하시고 예. 또 좋은 소식 있길 잘 바라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네, 지금까지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잠시 기다리시면 청년정치로 돌아옵니다. (2023) DMZ 평화 마라톤 4월 23일 일요일 아침 9시 30분 대회를 임진각 평화누리 공원에서 개최합니다. 참가비 전액은 참가자 이름으로 기부되며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우리 미래인 어린이들에게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 2023 DMZ 평화 마라톤을 개최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3 DMZ 평화 마라톤 홈페이지에서 신청해주세요. 23 DMZ 평화 마라톤. 네. 여러분들 관심 많이 있으시면은 혹은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를 개인적으로 제가 좀 추천을 드릴게요. DMZ 평화 마라톤 되게 중요한 행사인 것 같고요. 또 저희도 여기서 주최하고 있으니까 많이 부탁드리고 영어로 상환이님, 네, 김두관 의원님 당선을 기원한다고 하시면서도 슈퍼챗 보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지금은요 청년 정치인 두 분과 꽉 막힌 정치의 틀을 깰 정치뉴스 하는 시간이죠. 매주 화요일 아침 청정시대 시간입니다. 이경 민주당 상급 부대변인 그리고 김용태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모시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어제 4.3 제주 희생자 추념식이 있었습니다. 대통령 참석 여부 그리고 추념사 이것 때문에 좀 말들이 많았고 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 지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당선인 신분 때 했던 말하고 똑같이 아마 그냥 재탕 삼탕하는 느낌이 들어서 너무 무성의하다. 게다가 대통령 오지도 않고 이 얘기가 있습니다. 우선 이경 대변인님 한덕수 총리가 대독한 대통령 추념사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좀 비슷한 정도가 아니고 아예 똑같았죠. 아예 정말로 똑같은 부분이 그러니까 왜 우리 토시 하나 안 틀린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럴 정도로 아예 똑같이 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참 성의가 없어도 너무 없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너무 똑같은 부분 말고 또 뭐 세계인들의 견문을 넓힐 수 있는 품격 있는 문화 관광 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 좋은 의미죠. 솔직히 좋은 의미인데 이거를 4.3 그 기념 행사 그 자리에 가서 했어야 했습니까? 아마 그 제주도민들뿐만 아니고 이걸 들었던 많은 분들이 첫 번째는 4.3의 역사에 대해서 국민의힘 측과 비슷한 생각을 가졌던 분들조차도 이 얘기를 왜 여기 가서 하지? 하는 생각은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4.3의 역사를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 아마 한덕수 총리뿐만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 포함해서 사람이냐? 하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사람이냐까지 나왔네요. 자, 김영태 최고위원이 어떻습니까? 저는 어제 제주 다녀왔었는데요. 추념식을 제가 참석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했는데 일단 대통령 이제 총리께서 대독한 그걸 직접 들었고요. 물론 대통령께서 이제 4.3 유족이나 희생자들의 명예를 회복시키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번 어제 하셨고요. 다만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은 아쉬웠던 점은 이경 부대변인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제 그 자리에서는 4.3 희생자라든지 유가족에 대한 아픔에 더 공감되는 말씀을 더 집중하셨으면 좋았었을 것 같은데 이제 제주의 미래라든지 뭐 콘텐츠 IT 이런 말씀이 조금 4.3 행사와는 조금 이질감 있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현장의 분위기로는. 그런 부분은 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렇죠. 그 끔찍한 비극이 일어났던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거기 가서 IT를 육성해라. 번역만이 여러분에게 뭐 보답하는 길이다. 이런 말 하면은 사실 좀 생뚱맞죠. 그리고 이 취지가 무엇인지 정확히 모르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할 수밖에 없어서 좀 안타깝습니다만 어쨌든 이번 추념사 작년 추념사 재탕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걸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사진을 이제 보여드릴 건데요. 이렇게 이루고 보게 되면 2022년에 대통령 당선인 추념사 위의 부분입니다. 무고한 희생자들을 국민과 함께 따뜻하게 보듬고 이게 결과적으로는 4.3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고 유가족의 아픔을 국민과 함께 어루만지고 이거는 이제 같다 보듬는 거나 어루만지는 거나 똑같은 거 아니냐. 그리고 밑에 보면 이번에도 자유와 인권을 지향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당연한 의무 위에도 보면은 자유와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지향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당연한 의무. 보편적 가치라는 말이 하나 들어갔냐 빠졌냐 뭐 이거밖에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이거 너무 솔직히 말해서 너무 무성의하다. 게다가 대통령이 불참한 거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대통령실에서 당선인 때 갔는데 뭘 또 가냐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대통령은 당선인 신분하고 다르기도 하고 당선인 때 갔는데 매년 가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 자체가 너무 어불성설 아닙니까? 저는 정치권에 계신 분들이 조금 예민하고 섬세한 표현들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더 예민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추념사의 이 문장만 가지고 또 대통령이 불참한 것을 두고 저는 제주 4.3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뭐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다만 대통령실의 이런 반응 이런 것들이 결국엔 제주 도민들께서 느끼기에는 물론 뭐 대통령께서 바쁘시고 경중이 있다 보니까 참석하실 수 어려운 부분도 있을 거고 하지만 도민 입장에서 느끼기에는 섭섭하고 아쉬운 부분이 있었을 텐데 여기에 대고 대통령실에서 작년에 갔었는데 올해 또 가야 되냐라는 식의 반응은 도민들이 굉장히 섭섭하게 들릴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저는 여야 뭐 정치권 모두가 좀 섬세하고 예민하게 좀 반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대통령실 두 가지 나왔죠.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당선인 때 갔는데 또 매년 가야 되냐. 그리고 두 번째는 한미 정상회담 일정 때문에 준비 일정 때문에 바빠서 못 갔다. 두 가지 다 말이 안 됩니다. 어느 대통령은 안 바빴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거친 말, 국민을 배려하지 않은 말도 문제인 거고 그리고 지금 이미 6번 갔다고 했는데 당선 때 3번 그리고 대통령 때 3번을 갔는데 그 대구 서문시장을요. 그 6번을 갔는데 그러면 그때 당시에 그렇게 대구 서문시장을 6번 갈 수 있을 정도의 시간이 났으면 왜 4.3 이곳에는 왜 안 갔었냐라는 의문이 듭니다. 그런데 지난 당선인 때 반드시 다음에 오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거 거짓말한 거 아닙니까? 왜 거짓말해요? 네, 그러니까 당선인 때를 사실은 방문하면서 다시 오겠다. 정말 미안하다. 이런 얘기 했었는데 오히려 그때보다 훨씬 더 수위도 낮아지고 진정성이 없어 보인다. 이런 얘기 할 수밖에 없고요. 저도 좀 의문입니다. 대구 서문시장을 6번이나 갔는데
너무 편한 데만 가시는 거 아닙니까? 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만 간다. 이게 대통령실일까요? 글쎄 뭐 대구도 가셨고 이제 순천도 가셨으니까요. 뭐 너무 대구에 가신 거에만 6번 간 거를요? 특정 강하게 장소에? 해석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요? 예, 순천도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대구 서문시장을 좋아하는 걸로는 제가 인식을 했습니다. 그 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 이건 사실은 좀 용서가 안 될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이 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을 윤리위에 제소를 했습니다. 제주 4.3 사건은 김일성 지시로 촉발됐다. 뭘 사과해야 되느냐 이러면서 좀 화를 냈는데요. 태영호 의원 얘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의원들 아무 말도 안 하고 있거든요. 이건 무슨 뜻입니까? 글쎄 뭐 태영호 의원이 물론 최고위원이긴 하지만 그분의 발언이 대해서 뭐 이렇다 말씀 없다고 해서 국민의힘이 전체 같은 생각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말을 해야죠. 딴 데는 말씀도 잘 하시면서. 그러니까 뭐 4.3 사건이 계속 어제 4.3이다 보니까 계속 아픔을 들춰내기가 좀 죄송스러운데, 그러니까 남로당을 떠나서 이제 김일성 지시로 했다라는 건 근거가 없는 말씀이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해서 태영호 의원이 과거에 북한에서 그렇게 교육을 받으셨다고 하더라도 근거 없는 말로 국민의 아픔을 다시 이렇게 끄집어가지고 자기 정치하는 것은 좀 지양하셔야 되죠. 그렇죠. 지금 이경 대변인님한테 이런 얘기가 들어왔어요. 투더문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대통령이 당선의 시절에 다시 오겠다고는 했지만 언제 올지는 말 안 했으니까 이거 약간 뼈아픈 말이네요. 태영호 의원은 솔직히 그 근거가 없다고 했는데 태영호 의원이 그 김일성이 지시했다라는 근거가 북한에서 배웠다는 거예요. 북한이 그렇게 말한다더라. 북한이 그렇게 얘기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 거 한 가지가 있죠. 북한이 또 주장한 하나가 더 있지 않습니까? 태영호 의원 성폭행범이다, 성폭력범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도망갔다. 아니 그 북한에서 그렇게 근거를 얘기했으면은 이 근거에 대해서 본인 신변에 대한 근거에 대해서는 왜 무시합니까? 그럼 이것도 태영호 의원의 말에 의하면 북한에서 주장하는 이것도 근거가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태영호 성폭행범이라고 북한에서 얘기하니까 네 말에 따르면 그 말도 맞는 말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북한 말이 뭐 근거라면서요. 김일성이 시킨 것이 그렇게 배웠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자, 윤석열 대통령 1박 2일 동안 영호남을 아우르면서 민생 행보를 가졌습니다만은 제주도민들이 갖는 자괴감, 슬픔, 분노 이런 것들은 오히려 촉발시키는 저는 오히려 마이너스가 아니었나 생각이 좀 솔직히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나오는 얘기는 하나는 확실하죠. 보수층 편에 혹은 내지는 나를 지지하고 나를 환영해 줄 곳에만 좀 가고 싶다. 근데 대통령이 지금까지 대통령 된 다음에 현재까지 하는 걸 보게 되면서 그런 거는 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어요. 야당 대표도 안 만나고 있고 본인하고 친한 의원들하고만 만나려고 하고 이런 게 계속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이런 식의 행보가 과연 국민의힘이나 혹은 총선에 도움이 될지 저는 좀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민주주의라는 것이 국민께서 이제 대통령께 정당성과 정통성을 부여하셨지만 민주주의라는 큰 틀에서 내가 하고 싶은 것대로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때로는 내가 하기 싫은 것도 해야 되는 것이 민주주의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께 지금 이렇게 많은 일각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무 보수 지지층만을 위한 그런 정치를 하시는 거 아니냐는 거에 대한 비판을 대통령께서 좀 잘 인지하셔야 될 것 같고 그렇죠. 그러니까 0.7%포인트 차로 승리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반대편을 지지하셨던 국민들에 대한 대통령이잖아요. 국가 원수고 국가 원수라고 하면 정말 국민들께서 어떤 정신적으로 이렇게 기댈 수 있는 자리여야 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대통령으로서의 역할을 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어제 제주도를 가 보니까 네. 4.3을 정치적으로 좀 연결시키는 것이 현실적으로 연결시키자 보면 제주도민이나 저희 국민의힘 도당 관계자들이 굉장히 어려워요. 내년 총선에서. 그러니까 지금 뭐 4.3 사건 태영호 의원의 발언이라든지 이러한 것이 부각되면서 네. 내년 제주도에서 지역구 세석이 굉장히 우리한테 지금 불리한 상황이다. 그래서 이번에 대통령이나 여당 대표께서 참석해 주셔가지고 좀 조민들의 아픔을 같이 공감하는 그러한 정치적인 행보를 해주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 말씀들이 있었고 사실상 제주도가 굉장히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이래놓고 또 총선 때는 또 표 받으러
다니시는 거 아닌지. 물론 뭐 대통령이 그럴 일은 없겠죠. 국민의힘 의원들 솔직히 말은 안 해도 속이 답답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대통령이 이번 총선은 내가 치르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렇죠. 지금 국민의힘 당 지지율보다 1년밖에 안 된 대통령 지지율이 더 낮습니다. 네. 그런데 대통령이 입을 열거나 움직이기만 하면 지지율이 더 폭락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상당히 좀 걱정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사실 들고요. 그 말이 맞는 게 어제 리얼미터 그 발표한 거 보니까 국민의힘 지지율 정당 지지도가 37.1%고 대통령 지지도가 36몇 %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도가 조금 더 낮고 특히 전당대회 이후로 계속해서 하락하는 추세인 건 확실한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대통령이라면은 지금 특히 많은 중도층까지 분노하는 것은 특히 이제 역사적인 의미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왜곡하지 않고 대통령이 스스로 알아야 되는데 지금 대통령, 그러니까 국가 지도자라는 대통령이 나서서 역사를 왜곡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고, 그리고 국가 지도자라는 것은 국가 운영에 대한 철학을 가지고 운영을 제대로 해 나가야 됩니다. 국민과 의견이 다 같을 수는 없어요. 국민과 반대되는 의견도 있고 대립되는 구조도 만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으로서 나아가는 방향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대통령실에서 나오는 사진만 본다 하더라도요. 그 사진이 공식적인 사진에서 전달하는 의미가 있는데 지금 김건희 씨 사진이 대통령 사진보다 2배 이상 방출이 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의미 없는 사진, 의미 전달이 되지 않는 사진.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놀이하고 있다 이런 비판에서 더 깊은 골로 빠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윤 대통령의 멘토였던 심평 변호사조차도 윤 대통령이 지지 기반인 보수층의 표심에만 기대는 달콤한 늪에 빠졌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본인을 지지하는 측근? 어쨌든 그런 사람조차도 이런 말 하고 있다면 이거는 좀 새겨 들으셔야 될 게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자, 한일 정상회담 후폭풍. 대통령이 독도는 우리 땅 대국민 선언하겠다. 이거 좀 타개해 본다는 의미에서 그러겠죠? 이렇게 얘기했는데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문제다. 이거 우리 서울을 우리 거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니냐. 이건 내 얘기입니다. 제 얘기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이게 옳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유승민 전 의원이 어제 SNS에 글 올린 거에 대해서 저는 되게 공감을 했어요. 그러니까 독도는 이미 우리나라가 실효 지배를 하고 있는 곳이고 그러니까요. 여기에 대해서 굳이 천명하는 것이 일본으로 하여금 더 공격할 수 있는 우리나라 그 독도에 대해서 공격할 수 있는 분쟁화할 수 있는 빌미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과거에 제가 2012년에 이명박 대통령께서 독도를 방문하시면서 사실 일본의 어떤 그런 독도 분쟁화 하려고 하는 그러한 노림수에 저희가 좀 빨려 들어간 측면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국제 정치학자나 전문가들은 이러한 것을 안 하는 것이 더 맞는 것이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네. 자, 또 두 번째 이슈 가겠습니다. 저 여기 한마디. 예. 독도는 우리 땅이고 우리가 어딘가 의문이에요. 우리가 어디예요? 전 솔직히 의문이다. 근데 이게 저 혼자 의문이라고 생각하진 않고요.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가지고 있다. 일본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 대사 초치에서 항의한다고 했는데 공사 왔잖아요. 공사가 온 자리에서 고유 영토,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얘기했을 때 그때 왜 침묵했었죠? 그리고 나서 거의 일주일이 지나고 나서 이제서야 무슨 대국민 선언을 한다? 진정성이 너무 없습니다. 네, 진짜서 너무 없다.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말할 때 우리가 누구인지 잘 생각해보자. 혹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우리가 아닐 수도 있다. 참 씁쓸합니다. 자, 두 번째 이슈 가겠습니다. 국민의힘하고 민주당 지지율 격차가 10%포인트 정도 벌어졌어요. 홍준표 대구시장. 당 지도부가 소신과 철학 없이 무기력하게 줏대 없는 행동을 계속한다면 또다시 비대위 체제로 가지 않는 데 보장이 있냐 이렇게 비판도 했습니다. 이거 무슨 뜻입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비대위 체제를 어제 말씀하시긴 하셨는데, 그러니까 물론 당내에서도 당직자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시작하는 지도부를 향해가지고 비대위 체제라고 비판할 것까지는 저는 없다라고 생각되고요. 네. 김기현 대표 체제가 잘 자리를 잡아야겠죠. 자, 그렇다면 국민의힘 지지율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은 뭘까요, 대변인님? 이경 부대변인님.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첫 번째 이유. 아하. 두 번째는 입법기관으로서 대통령이 너무나도 철학 없이 막무가내로 나가면은 같은 여당이라고 하더라도 견제 기능이 있습니다. 그 견제 기능은 국민께서 부여한 기능이고 권한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비판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국민의힘 내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 같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국민의힘에서도 사실은 내부적으로 좀 걱정이다라고 하는 게 바로 2030 지지층 이탈에 대한 얘기인 것 같아요. 당 지도부가 좀 놀라 있는지 어쨌든 맨날 치맥 해동한다 그러고 MD 노조랑
또 당내 청년직을 확대하기도 했다는데 솔직히 김영태 최고위원도 전 최고위원도 청년직 확대하고는 연관이 있을 텐데 느끼나요? 전혀 저는 모르죠. 뭐 효과가 이렇게 해서 2030의 지지율이 네. 반등할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지금 2030 분들이 국민의힘에 대해서 지지율이 이렇게 낮아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과거 이분들이 문재인 정권을 지지했던 분들이거든요. 근데 문재인 정권에 본인들이 생각했던 그리고 2030이? 5년간, 예, 2030이 예. 사실 잘 못했잖아요. 조국 전 장관이라든지 권력형 성범죄라든지 이런 것이 계속 발생하다 보니까 정권을 심판했고 네. 윤석열 정부가 정말 공정하고 정의로운 국가를 만들 거라는 그런 어떤 생각이 있었는데 지금 1년간 보면 사실 대통령께서 자유와 연대라는 것을 강조하지만 사실 그때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침략 전쟁이 있을 때 여당의 대표가 방문했는데 여당 내에서 굉장히 많은 비판을 했어요.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우크라이나를 방문하는 당대표를 향해가지고 공격도 하고 비난도 하고 비판도 했고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시지만 탑승기 배제, 언론사의 탑승기 배제, 전용기 배제 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과연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를 중요시하는 정당이 맞냐 여기에 대해서 2030들 좀 다시 한번 반추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물론 당연히 민생, 뭐 69시간 이런 말도 안 되는 것들 내세우는 것도 분명히 2030에 대해서 비판을 받은 지점도 있지만 우리 보수정당이 내세우는 그런 철학이 정말 2030이 원했던 그런 부분과 잘 맞아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반성을 해볼 지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요, 홍준표 시장이 자꾸 이제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좀 기분 나빠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여당에서도. 특히 이제 전광훈 목사랑 홍준표 대구시장 설전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김기현 대표가 우리 당 공천권에 대해서 제3자가 왈가왈부할 일도 아니지만 지자체 행정을 맡은 분은 그 일에 전념해라 이런 얘기를 지금 했단 말이죠. 여기서 지금 전광훈 목사를 제3자라고 지금 표현한 것 같아요. 근데 또 전광훈 목사는 지난번에 김재원 최고위원하고 무슨 행사 같은 걸 하면서 신혜식 씨도 와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김기현을 밀었다 이런 얘기를 노골적으로 하기도 했었던 사람이란 말이죠. 지금 김기현 대표 얘기 들어보게 되면은 제3자인 정강훈 씨가 얘기한 것도 기분 나쁘지만 그거보다 더 문제가 되는 건 홍준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도대체가 정강훈은 국민의힘에서 어떤 인물이고 뭐고 홍준표 시장에 대해서는 왜 이러는 겁니까? 저는 제 주장입니다. 저는 정광훈 목사라고 하는 그분이 약간 정치 브로커라고 생각해요. 정치 브로커. 제 주장입니다. 네. 근데 저는 글쎄요, 정광훈 목사가 당내에서 뭐 몇만 표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도 하고 그렇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니 몇만 표를 갖고 있으면 80만 당원 중에 본인이 몇만 표를 움직일 수 있는 분이라면 당대표를 하겠죠. 그렇게 당에 어떤 영향력이 있는 분이라면 왜 이렇게 자꾸 당내에서 정광훈 목사한테 기려고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이분을 이렇게 띄워주려고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요. 그러니까 그분은 그분대로 그냥 하라고 하면 되는데 네. 왜 이렇게 김재현 최고라든지 이런 분들이 계속 그분하고 엮여가지고 그분을 이렇게 떠받들려고 하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아니 안 돼요. 김기현 대표를 자기가 밀었대잖아요. 그러니까 뭐 당연히 본인 정광훈 목사가 밀어가지고 어떤 영향은 받을 수 있겠지만 네. 그게 굉장히 뭐 절대 다수표도 아닌데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 상황을 봤을 때 얼마나 우습겠어요. 집권 여당이 정광훈 목사라는 그분의 말 한마디 무슨 공천 주라 마라 이런 말까지 들으면 아니 저는 진짜 목사라고 하는 분이 어떻게 여당의 그런 물론 표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하실 수는 있겠지만 글쎄 되게 가짠타라고 생각되고요. 네. 그러니까 그분은 그분대로의 어떤 정치적인 표현이라든지 해 나가셨으면 그분의 영역에서 그러니까 여당은 여기에 대해서 흔들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우리 전체국께서 그래도 가짠타라는 표현까지 했는데도 목사라는 호칭을 계속 그렇게 붙여주세요. 그래서 좀 인상이 되게 좋으시구나. 인성이 되게 인품이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솔직히 정광훈 목사는 정광훈 씨라고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과 맞짱뜨서 본인이 이긴다고 했어. 이런 목사가 어디 있어? 이런 목사님이 어디 있어요? 그냥 정광훈 씨다. 정치 브로커에 가까운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민들께서 지금 내부 지도자, 내부 지도부, 그리고 국민의힘의 내부 지도부, 당대표죠. 그리고 전 당대표였던 사람, 그리고 현재 광역단체장, 국민의힘 쪽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굵직굵직한 사람들일 수 있잖아요.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런 사람들끼리 정광훈 목사, 정광훈 씨 하나 때문에 이렇게 지금 서로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최고께서도 얼마나 국민이 보기에 우습겠냐. 정말 잘 보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많은 분들이 보시기에도 이 상황은 정말 우습습니다. 네, 자 마지막 이슈 간단히 보겠습니다. 사흘간의 재정부 질문이 시작이 됐고요. 어제 정치 외교 분야 질의가 진행이 됐는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관련해서 민주당이
지금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를 현장 방문하겠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고 이재명 대표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의제를 올려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요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부분이 의제로 올라가야 될 대상이 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글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민주당 의원이 이제 후쿠시마를 방문하려고 하는 그 계획에 대해서는 저는 국익 차원에서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가가지고 항의도 하시고 네. 후쿠시마의 어떤 그런 그 주변의 상황도 좀 보시고 면밀히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고 하는 그런 여론이 형성된다면 정부가 앞으로 일본과의 오염수 방류 문제를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네. 봐라 우리 야당이나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반대한다라는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후쿠시마 방문하는 거에 대해서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 MS 타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일본에서 살고 있는 3세입니다. 아마 제일 깊어 3세이신 것 같죠? 후쿠시마산은 우리 동네에서도 안 먹어요. 원래 멍게가 80엔이었는데 지금은 우리 동네 멍게도 안 먹고요. 멀리 떨어져 있는 거를 먹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너무 올라서 3배나 올랐습니다. 230엔이라는 거죠. 이런데 무슨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이걸 갖고 얘기하냐 이런 얘기를 좀 하시면서 그냥 그렇다면 원하시는 분들 먼저 많이 드십시오. 우리는 상태를 보고 국민들은 2년이나 3년 후에 안전해지면 그때 먹겠습니다. 이러시는데 어떻게 보세요? 대통령은 후쿠시마 수산물에 우리가 수입하진 않겠다라고 얘기는 해요. 그런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수산물은 같은 겁니다. 그런데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아요. 네. 그러면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해야 되죠. 정치권에서 해야 됩니다. 원래는 정부가 해야 되는 거예요. 정부가 하지 않기 때문에 야당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방안을 전부 다 한다. 그리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는 대한민국뿐만 아니고 전 세계 국가들이 이거에 대해서 찬성하는 국가는 없습니다. 일본 내에서도 국민들조차도 찬성하지 않습니다. 일본의 현 정부에서만 이걸 주장하고 있다. 근데 이거를 왜 대한민국 정부, 대한민국 대통령은 이거를 왜 방어하지 않는지 저는 그것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네. 자, 양곡관리법 개정안 지난달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근데 대통령은 오늘 거부권 행사할 거라는 예측이 나오는데 거부권을 행사할 게 사실은 상당히 많아요. 왜냐하면 민주당이 의료법, 간호법 이런 것 다 본회의에 직회부 시켰고 방송법, 노란봉투법 등도 이제 앞으로 직회부 할 거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대통령이 계속해서 이것도 거부권, 저것도 거부권, 계속해서 거부권 행사할 건지 그렇게 했을 때 또 어떤 다른 후폭풍이나 영향은 없을 것인지 이게 좀 궁금해요. 저는 일단 그 부분부터 말씀드리고 싶은데 대통령께서 거부권, 이 제2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야당 입장에서 당연히 이것을 정치화해서 뭔가 국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대통령이라고 부각시키고 싶겠죠. 네. 야당 입장에서. 그렇지만 대통령의 제2요구권은 헌법상 대통령께 부여된 권한이고요. 행정부가 입법부를 견제할 수 있는 합법적인 권한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양곡관리법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법안들을 지금 직회부 해가지고 법사위를 무시하고 본회의로 통과시킨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야의 이렇게 쟁점이 첨예하고 이해가 다른 부분은 저는 대통령께서 제2요구권을 쓸 수 있는 그러한 빌미를 야당이 주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이해관계가 다른 법안은 네. 오랫동안 대화와 설득을 통해 가지고 서로 토론하고 이야기를 좁혀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전 민주주의에 더 부합한다고 생각되고요. 대통령께서 거부권 행사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강하게 비난하고 비판할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지금 국회에서 민주당이 뭐가 법을 어겨서 하는 것처럼 절차에 뭔가 오류가 있는 것처럼 말씀 주시는데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국회법에 따라서 국회의원들이 움직이는 건데 뭐가 잘못인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앞에서 의료법, 간호법, 방송법,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다 나왔는데 내용 보십시오. 이거 민생 법안이에요. 국민의힘에서도요. 만약에 법안 내용에 대해서 뭔가 조율하고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그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거 다 민생 법안입니다. 하나하나 꼬집고 하나하나 분석을 해보면 아니 대통령이 국민을 위한 대통령인데 이걸 왜 거부하고 있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모든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그럼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는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민생 법안에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하느냐. 누구를 위한 대통령인가라는 의문이 듭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양곡관리법에 당연히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우리의 쌀값 안정화하고 농민의 이익을 극대화시키고 싶은 게 당연히 대통령의 입장이죠. 야당은 근데 너무 농민분들만 보시고 있겠지만 대통령이란 자리는 농민분에 대한 부분도 봐야 되고 국가 전체적인 국민 전체에 대한 이익과 어떤 방향이 우리 공동체를 위한 방향인지를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지점에서 여야가 이 양곡관리법에 대한 결과론적으로
전 다른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방법론만 다른 것이지.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마치 대통령께서 무슨 농민을 피해를 가게끔 하려고 하는 것처럼 민주당이 프레임을 짜고 있는데 그렇게 보는 시각은 저는 옳지 않다고 내용 생각해요. 보시면 농민들이 피해 가는 거 맞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농민들조차도 어르신들이에요. 그분들의 부모님들조차도 그 전에 국민의힘의 그 윤석열 대통령을 찍었는데 이번에 우리가 뒤통수를 맞았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점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양국관리법 개정안은 현실적으로 지금 식량안보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우리가 좀 균형을 잡아서 이 앞으로 대처해 나가야 된다는 그런 큰 명제가 있는데 그 명제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좀 세밀하게 좀 들여다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양국관리법 개정안도 저도 좀 정확히는 몰랐습니다만 확인을 해보니까 그냥 무조건적으로 사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게 앞으로 더 큰 문제가 발생할 걸 예비하는 측면에서라도 지금 좀 돈이 좀 들어간다 하더라도 시스템을 구축하는 측면에서는 좀 필요한 게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만약에 거부권을 행사하시려면 내가 왜 거부권을 행사하는지 그게 왜 문제가 될 수 있는지를 국민들에게 좀 설득을 시키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들보다는 조금 이제 좀 근시안적이고 이렇게 표면화된 부분만 보시고 하는 게 아닐까 이런 좀 우려가 좀 있긴 합니다. 자, 어쨌든 의료법, 간호법, 방송법, 노란봉투법 등등 전부 다 이제 첨예하게 좀 대립되는 그런 부분, 이해계층이 다 다른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자꾸 이제 얘기들은 많이 있습니다만은 모쪼록 무엇이 국민을 위한 법안 처리인지는 좀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는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경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그리고 김용태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방송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감사드리죠. 조태꿀. 자, 내일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시고 내일 다시 만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3) DMZ 평화 마라톤 4월 23일 일요일 아침 9시 30분 대회를 임진각 평화누리 공원에서 개최합니다. 참가비 전액은 참가자 이름으로 기부되며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우리 미래인 어린이들에게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 2023 DMZ 평화 마라톤을 개최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3 DMZ 평화 마라톤 홈페이지에서 신청해주세요.